돈도 없는 늙은이가 급가는 시켜주는 걸로 생색낼 처지는 아니지 않아요? 며느리의 모욕과 추석 당일 철화시고 30명 밥상을 차리라는 아들의 통보가 이어진 그날 밤 어머니는 대답 대신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고 낡은 가방 하나만 든 채 사라졌습니다. 아들, 내 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식물아 무시했던 어머니의 그 낡은 가방단에 오만했던 자신들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 거대한 비밀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이제 한없이 순했던 늘 어머니의 가장 눈부시고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요한 저녁에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그녀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하지만 같은 시각 같은 거실의 풍경은 부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예능이 재미없어? 아들 태수는 푹신한 소파에 제 몸을 완전히 막힌 채 영혼 없이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옷 너무 예쁜데 여보나 이거 사도 돼? 그 옆에는 며느리 이미진이 거의 눕다시피 한 자세로 태블릿 화면에 온 정신을 쓰고 있었죠. 부엌에서 홀로 분주한 순이의 모습과는 참으로 대조적인 평화롭기 그지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맞다. 여보, 미진이 태블릿에서 시선을 떼지도 않은 채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가볍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왜? 태수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시선을 고정하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내 말보다는 화면 속 연예인들의 시시껄렁한 농담이 훨씬 더 중요해 보였죠. 우리 엄마랑 통화했는데 이번 추석에 우리 친정 식구들 전부 우리 집으로 오시기로 했어. 그것은 통보에 가까운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던 칼질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하고 멈췄습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순이의 손은 칼을 준 채 허공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도 잠시였죠. 다시 이어진 칼질 소리는 이전보다 어딘지 모르게 더 날카롭고 급하게 들렸습니다. 모 친정 식구들 전부 다 태수가 그제야 소파에서 벌떡 몸을 이륙이며 되물었습니다. 우리 삼촌네 식구들이랑 고모네 식구들까지 싹 다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 음식 솜씨가 동네에서도 소문난 명품 손맛 아니냐고. 이참에 다 같이 모여서 어머님 음식 좀 맛보자고 하시더라고. 추석 명절 북적북적하게 보내면 좋기도 하고 정말 괜찮은 생각이지 않아? 미진의 말투에선 시어머니의 노고에 대한 걱정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죠. 전부 다 우면 도대체 몇 명이라는 거야. 태수의 목소리 살짝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대충 꼽아보니까 한 30명 그 정도 될 것 같던데. 미진이 손가락을 꼽아가며 숫자를 세더니 정말 별이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스켰습니다. 서 30명이라고 태수의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와 부엌 쪽을 번갈아 찾아보았죠. 당신은 왜 그렇게 놀라? 우리 어머님 실력이면 30명 분 음식 만드는 건 일도 아니잖아. 안 그래? 미진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뻔뻔했지만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남편 태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꽝 하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가 물을 담은 채반을 싱크대에 내던지 등 내려놓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순이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이내 순이가 부엌에서 천천히 걸어났습니다. 수십 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저희 애기
들으셨죠? 미진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순이를 향해 과장된 몸짓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이는 대답 대신 거실 소파 앞 작은 의자에 조용히 몸을 앉았습니다. 그녀의 침묵만으로도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나 오신다고 했지? 순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뭄에 갈라진 농바닥처럼 메마르고 거칠었어요. 네, 저희 삼촌 네 이문에 다 합쳐서 30명 정도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 음식 솜씨를 아주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셨다니까요. 미지는 신이 나서 태블릿을 순이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갈비찜, 잡채, 각종 전, 나물 반찬 등 수십 가지의 요리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에게 내리는 주문서에 가까웠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님, 제가 메뉴도 보기 좋게 싹 다 정리해 놨어요. 이대로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어때요? 완벽하죠? 순이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빼곡한 글자들을 천천히 훑어내렸죠. 이걸 다 하려면 잠 안 자고 해도 꼬박이 틀은 걸리겠구나. 순이가 혼자 말처럼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에이 모르 어머님 솜씨면 하루만 해도 뚝딱이죠. 저희가 옆에서 잘 도와드릴게요. 미진 호들갑을 떨며 말했지만 그 말에는 어떤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태수도 거들고 나섰죠. 그럼 엄마 손맛이 최고지. 우리 척 아쉽고들도 엄마 음식 한번 맛보면 아주 기절초풍할 걸. 철없는 아들의 말에 순이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자신도 모르게 꽉 움켜쥐었습니다. 팔을 떨리는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선명하게 돋아냈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순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담담했습니다. 그 대답에 미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손뼉을 쳤어요. 와, 역시 우리 어머님 정말 최고예요. 우리 친정 식구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벌써부터 기대돼요. 그럼 음식 재료는 내가 알아서 마트 가서 사마. 순이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런 건 어머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시장 물가는 어머님이 저보다 훨씬 잘 아이잖아요. 제일 신선하고 좋은 걸로 부탁드릴게요. 미진이 태블릿을 덮으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 속에서 조용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장을 보러 다녀와야겠네. 순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면 말했습니다. 어머님만 믿을게요. 감사해요. 어머님. 미진이 손으로 하트까지 만들어 보이며 애교를 떨었습니다. 순이는 그런 며느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없이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피로와 서러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죠. 그렇게 추석 전야의 폭탄 선언은 조용히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분노나 서러움 대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서려 있었죠. 손에는 커다란 장바구니를, 어깨에는 낡았지만 단정한 검은색 핸드백을 메고 있었습니다. 대형 마트에 도착한 순이는 익숙하게 카트를 끄리며 식재료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녀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30명분의 음식을 준비하려면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했죠. 그녀는 작은 메모지를 보며 낮은 학이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한우 갈비용 20kg, 참조기 10마지, 신선 활전 보고기로
자연산 대하 5kg 상주극감, 50개 일기농 과일 등등. 순이의 입에서 나오는 재료들은 하나같이 최고급이었습니다. 그녀가 카트에 물건을 닫는 모습에 평소 친분이 있는 마트 직원 경숙이 놀란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많이 사시네요. 그것도 비싼 재료로 되게 큰 행사라도 있으신가 봐요. 경숙은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온 가족이 다 모이는 날이라서요. 순이는 지극히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태어남의 직원은 오히려 감탄하는 눈치였죠. 이야 이 정도 양이면 혼자 들고 가시기 힘드실 텐데 저희 마트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참으로 친절한 제안이었습니다. 순이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혹시 내일 아침 일찍 배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주소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어머님, 순이는 직원이 건넨 종이에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집 주소를 적었습니다. 자신이 곧 떠나게 될 바로 그 주소를 말입니다. 결제는 물건 받을 때 현금으로 직접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이야. 저희 마트 단골이시니까 그렇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친 미던 주문을 마친 순이는 통 빈 카트를 미으며 마트를 나왔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해 형 문 앞에 섰을 때 열린 창문 너머로 새어 나오는 면을 이 미진에 쩔어 엉쩔어 간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진짜 대박이라니까. 우리 시어머니 완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순둥이라니까. 미진의 목소리가 열린 창문을 통해 그대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현금 문 앞에 선 채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30명분 음식 준비하라고 폭탄을 딱 던졌는데 군말 없이 바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이지 식모 아줌마 부리는 것보다 훨씬 편해. 안 들고 말이야. 미진이 자지러질 듯 KK 거리는 웃음소리가 순이의 심장을 날카롭게 후별팠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만 같았죠. 솔직히 이 집 해올 때 엄마 아빠 얼마나 못해줬어. 그깟 음식 몇 번 해주는 걸로 생색낼 처지는 아니지. 돈도 없는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면을 위해 목소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노골적인 격렬과 무시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소리 없이 현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화에 정신이 팔린 미지는 순이가 집에 돌아온 것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부려먹으면 되겠어. 아주 그냥 고분고분해서 너무 편해 방안까지 선명하게 들려오는 미진의 말에 순수는 침대에 걸터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쉽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옷장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차가 되게 하루 자고 내일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올게. 어머님 오늘 푹 쉬시고 내일 뵈어 그들의 대화에는 늙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 따위는 조금 없었습니다. 엄마, 저희 다녀올게요. 태수가 현관 밖에서 크게 외쳤지만 순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광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집안이 완벽한 정적에 휩싸이자 순이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집안에는 오직 순이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택시를 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택시에 올라타자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서울 루미에르 펜트하우스로 가주세요. 순이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네, 그럼 강남에 있는 그 펜트하우스 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쪽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순이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동네 풍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택시는 하늘을 찌를 뜯은 동작하게 솟아있는 고층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순이가 택시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보안 직원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들어서는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했습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의 고요함과 고급스러운 그녀가 방금 벗어던 진 혼란스러운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마침내 최상층에 도착한 순이는 익숙하게 핸드백에서 열쇠를 꺼내 묵직한 현관문을 열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별천지였습니다. 200억의 가치를 지닌 펜트하우스, 서울의 정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압도적인 공간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순이는 거실 한가운데 우득 서서 지난 세월의 서름을 모두 토해내듯 깊은 숨을 내쉽습니다. 그때 핸드백 안에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내 아들 미즈의 이름이 번갈아 뜨고 있었죠. 요란하던 진동이 멈추고 화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순이는 발코니로 나가 화려하게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로소 순이의 입가에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진정으로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가 펜트하우스에서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그녀가 벗어던 진 예집은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태수와 미즈는 양손에 선물을 가득 든 차가 되치구들 30여 명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기름진 명절 음식을 맛볼 생각에 기대감이 가득했죠. 어이구, 우리 사위자네 어머님,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다면서 내가 오늘 아주 단단히 별거 같다네. 미즈 내 어머니가 가장 앞장서서 벌써부터 군침이 돈다는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습니다. 주변의 친척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마치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해진 태수가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린 순간 그들을 맞이한 것은 고소한 명절 음식 냄새가 아닌 싸늘하고 낯선 침묵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음식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 미진이 코를 킁킁거리리 의아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집안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태수가 목청껏 소리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통 빈 집안을 한 바퀴 돌고 나올 뿐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죠. 우르르 거실로 들어서 일행의 눈에 들어온 것은 텅 비어있는 식탁과 불이 꺾인 차가운 주방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니, 사부인은 어디 가셨나? 미진이 친정 엄마가 둘이 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태수가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오늘 우리 오는 것 깜빡하신 건 아니겠지. 미진이의 삼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미진이 질색하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이나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깨끗하게 닦인 가스레인지 위에는 냄비 하나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음식을 할 생각에 전혀 없었던 사람의 부엌 같았죠. 이상해. 분명히 어제까지만 분한 벌겠다고 하셨는데. 미젠이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현관의 초인종 소리가 기오란하게 울렸죠. 딩동 딩동 누구세요?
태수가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집채만 한식재료 박수들을 산 더미처럼 쌓아올린 배달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휴 김순희님 등 맞으시죠? 주문하신 식재료 배달 왔습니다. 배달원이 숨을 헐떡이며 밝게 말했습니다. 네, 식재료 이게 다 뭡니까? 태수가 멍하니 산 더미 같은 박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배달원은 박수를 하나씩 현관 안으로 내려놓으며 자랑스럽 품목을 읊기 시작했어요. 어디 보자. 최고급 한우갈비 20kg 자연산 활전보고 킬로 서해안 꽃게 자연산 대하까지 기아 정말 좋은 것들로만 주문하셨네요. 잔치 제대로 하시나 봐요. 잠깐만요. 이걸 우리 어머님이 주문하신 거예요? 뒤따른 아온 미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김순희 어르신께서 어제 직접 주문하셨는데요. 결제는 물건 받으면서 현금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총 80만 원입니다. 배달원이 친절하게 영수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80만 원이라는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80만 원이라고요. 택수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거실에 있던 친척들이 전부 현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죠. 많이 이게 다 뭐야. 사람을 이렇게 많이 불러놓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배고파 죽겠는데 이제 재료가 왔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미진이 어머니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대체 어머님은 어디 가신 건 이렇게나 중요한 날에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휴대전화를 꺼내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이었죠. 전화기가 꺼져 있어 택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 손님 결제는 바로 해주셔야 하는데요. 저희도 다음 배달 가야 해서요. 배달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재촉했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나신 거 아니야? 미진이의 삼촌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미진이 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고는 무슨 그랬으면 벌써 병원이든 경찰서든 어디서든 연락이 왔겠지. 이건 작정하고 우리를 엿먹이려고 집을 나간 게 틀림없어. 안 그래? 아닙니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그럴 분이 아니세요. 택수가 기업 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침착들의 불편과 원성건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제때로는 계속해서 시기를 쳐다보며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악문태 수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계좌이체로 해드릴게요. 수많은 침착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80만 원을 손금 많은 태수의 얼굴은 창피함과 분노로 10번 거켓 달아올랐습니다. 배달원이 떠나고 산덤 같은 식재료만 남은 현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님은 어디 가신 거야? 미진이 악을 쓰며 순이의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옷장을 열어 젖었죠. 가지런히 걸려 있어야 할 옷들 중 평소 순이가 아끼던 외출봉 몇 벌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옷이 없어. 어머님, 짐 싸서 나가셨어. 미진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 파악이 끝난 태수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작정하고 집을 나가신 거야? 같은 시각 순이는 펜트하우스의 넓은 발코니 의자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 아래로 펼쳐진 고요한 도시의 풍경이 지친 마음을 평온하게 어루만 져주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돈 없는 늙은이로 부려먹기 좋은 식모로 무시당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고요한 침묵이 그녀의 상처받은
영혼을 부드럽게 위로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야말로 그녀가 난생 처음으로 맞이하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온한 명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던 추석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이의 계산은 여전히 아무런 연락도 없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남겨진 집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와 음식물들, 그리고 현관의 산더미처럼 쌓인 남은 최고급 식재료들은 고스란히 탈수와 미진에 못기 되었어요.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명절 뒤처리를 하느라 매매 진담을 빼야 했습니다. 아, 진짜 어머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사람을 아주 진상으로 만들어 놓고 80만 원은 또 뭐냐고 뭔 재료를 그렇게 비싼 걸 사셨대. 미진이 고무 장갑을 끼인 손으로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거칠게 닦으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는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러게 말이야, 평생을 그렇게 순하게만 사시던 분이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탈수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가출보다 척하 식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 더 분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때 무언가 번뜩 떠오른 듯 탈수가 손가락을 튕기며 외쳤습니다. 아, 맞다. 엄마 핸드폰에 깔아드린 위치 추적곡. 탈수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위치 추적곡, 그게 뭔데? 미진이 설거지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 달 전에 엄마가 그러셨거든. 주변 노인 네들 자식들이 다 이런 걸 깔아준다더라. 혹시라도 내 길을 잃거나 연락이 안 되면 이걸로 찾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단 말이야. 탈수가 다급하게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들며 설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어요. 그래, 그럼 빨리 확인해봐. 지금 어디 계신지. 미진이 흥분하며 탈수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탈수는 이내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젠장 엄마 폰이 꺼져 있어서 마지막 위치가 안 잡혀. 그럼 어떻게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됐어. 집 나간 지 며칠이나 됐다고 유난 떨지 마. 며칠 고생하시다 보면 돈 떨어져서 알아서 돌아오시겠지. 탈수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다시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들의 바람 가는 달리 순이는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녀는 200억 펜트하우스에서 난생 처음으로 완벽한 자유와 평화를 만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독서의 즐거움을 다시 찾았고 거실 전체를 울리는 풍부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여유롭게 차를 마셨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에 완벽히 적응해갈 무려 순이는 문득 아들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믿다지만 그래도 배합한 아운 하나뿐인 아들이었죠.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도 너무 걱정시키면 못쓰지. 순이가 탁자 위에 놓인 전원이 꺼진 자신의 낡은 핸드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짧은 고민 끝에 그녀는 결국 핸드폰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집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탈수의 핸드폰에서 요란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엄마 위치가 잡혔어. 탈수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있던 미진이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달려왔습니다. 어디야, 어디 계신데? 어느 동네 찜질방이라도 계신 거 아니야? 아니, 이게 펜트하우스. 탈수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뭐 펜트하우스라고 말도 안 돼. 주소 정확하게 확인해봐. 미진이 탈수의 어깨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주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서울의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거 진짜 펜트하우스 맞네.
어머님이 대체 저기서 뭐라고 계신 거지? 미진이 여한이 벅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설마 거기서 청소부 일이라 정순 거 아니야. 텔수가 할 수 있는 추측은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어머니는 평생 돈 없고 힘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아니면 누가 딱하게 여기서 잠시 머물게 해줬거나. 하여튼 이상하잖아. 미진이 고개를 겨우 꺼렸습니다. 두 사람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일단 무조건 가보자. 텔수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서 따닥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 미지도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미지는 지도에 표시된 웅장한 펜트하우스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건물의 규모와 눈부신 화려함에 두 사람은 그만 압도당하고 말았죠. 와, 진짜 장난 아니네. 미진이 촌스럽게 목을 뒤로 한 것 젖히며 건물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여기에 계신다고 텔수가 여전히 반신반의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주눅이 긴 채로 호텔처럼 화려한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일하시는 김순희님을 좀 뵈러 왔는데 하시나요? 텔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두 사람을 훑어보더니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아, 얼마 전 이사 오신 펜트하우스 입주민 김순희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비원의 정중한 태도와 펜트하우스 입주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가 이곳에서 허드렛 일을 할 것이라 짐작했던 두 사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입주민이요? 아니요. 청소부나 가정부 직원 명단으로 봐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쪽엔 가장 꼭대기층에 입주하신 김순희님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럴 리가. 그럼 연결이라도 해주실 수 있나요? 경비원이 선전화를 들어 무언가 짧게 이야기하더니 곧 두 사람에게 전용 엘리베이터를 안냈습니다. 최상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금빛으로 번쩍이는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내내 텔수와 미즈는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뭔 일이지? 미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일단 올라가 보자. 텔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금빛 엘리베이터 문이 양쪽으로 스르륵 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텔수와 미즈는 저도 모르게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마치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옮겨놓은 듯한 어마어마하게 넓고 화려한 거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실의 한가운데 통유리창을 등지고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알던 초라하고 지친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닌 우아한 실크 가운을 입은 채 기품이 넘치는 낯선 여인이었죠. 분명 순이의 얼굴이었지만 텔수와 미즈는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착각이 다졌습니다. 아들 텔수의 얼굴을 본 순간 순이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필름처럼 까마득한 과거의 어느 한 지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지금의 텔수와 꼭 닮은 그러나 훨씬 더 다정하고 선한 눈을 가졌던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40년 전을 훌쩍 넘어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푹푹한 20대였던 순이는 아버지의 거대한 사무실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아버지는 중후한 책상 너머로 외동딸을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순이야, 너도 이제 어엿한 성인이니 우리 사업에 대해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녀의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 순이는 단정하게 앉아 대답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만큼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된 것도 전부 이 사업 덕분이다. 언젠가는 네가 이 모든 것을 물려받아 더 크게 키워나가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순이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 내가 차근차근 가르쳐 주면 돼. 넌 어릴 때부터 워낙 똑똑했으니 금방 배울 게다. 그때 어머니가 향긋한 차를 내었으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가 아버지 말씀이 맞다. 이 집안의 미래와 우리 회사의 운명이 모두 내 두 어깨에 달려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부모님의 기대 어린 시선에 순이의 얼굴에 짙은 어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차잔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저 아버지 어머니 사실은 들을 말씀이 있어요. 그래 뭐든지 말해보거라. 아버지가 흐엿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에 사무실에 따뜻했던 공기는 순간적으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죠. 사랑하는다는 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강연호라는 분이에요. 순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느 집안 사람이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는 일을 하세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분이에요. 순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공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공장 기술자라고. 순이야. 너 지금 제정신이 네가 누군데 그런 집안 놈을 만난단 말이야. 당장 헤어져라. 우리 딸이 고작 공장 노동자 놈 팽이를 만난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아버지가 책상을 꽉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그런 맺혔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니 너 지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는 거야. 가난 백이랑 결혼하면 내 인생은 그걸로 끝이야.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그런 놈이랑 결혼하라고 금지옥력 키운 줄 알아. 부모님의 분노에 찬 절규가 순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돈보다 사랑이 더 소중해요. 순이가 고집스럽게 외쳤습니다. 다시는 그놈을 만나지 마라. 이건 명령이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며칠 후 순이는 연호와 함께 낡은 벤치가 놓인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막 퇴근한 연호의 작업복에서는 희미한 기름 냄새가 났지만 순이는 그 냄새마저도 좋았습니다. 연호가 거친 손으로 순이의 부드러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이야, 부모님께서 그렇게까지 반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결혼해도 될까? 나 때문에 네가 너무 힘들어질까 봐 무서워. 연호의 다정한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연호 씨, 저는 당신당한 있으면 돼요. 당신과 함께 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순이가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결혼식 날 신부 측 좌석은 끝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교회에서 연호의 친구 몇 명만이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죠. 연호가 순이의 손에 낡은 은반지를 끼워주며 물었습니다. 순이야,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네,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된 걸 한순간 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결혼 후 순이는 부모님께 수없이 연락했지만 부모님은 끝내의 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보듬어주며 행복했던 신혼 시절이 지나고 순이는 아들 태수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버티던 어느 날 연호는 공장에서 무리하다 사고로 그만떠산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순이는 아들 태술 하나만을 바라보며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식당 허드릴부터 시작해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애들이 다 아빠 없다고 놀리고 집도 구들구들하다고 놀린단 말이야. 창피해 죽겠어. 사춘기 시절 아들 태수는 그런 순이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순이는 아들의 가시도 침말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 때문이라 여기며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아들을 키워 겁만 아들의 가난에 대한 멸시는 미진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 집에서 꼭 시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네요. 미진이 옆에서 안타깝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집 얻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 없어. 태수가 차마 순이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이는 아들에게 단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피는 물럭에 서로 왔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순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결국 태수의 신혼집은 온전히 철가의 도움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태수와 미진은 순이를 찾아와 부탁 아닌 부탁을 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저희 둘 다 맞벌이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거든요. 아무래도 집안 살림이 영 엉망이 될 것 같아요. 미진이 운을 띄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살림 좀 맡아주면 안 될까? 엄마도 혼자 있는 것보다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좋잖아. 태수가 마지막에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순이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이는 아들의 집에서 이름 없는 식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까지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청소와 빨래를 하고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어 돌아온 아들 내외의 저녁상을 차려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고 아무도 그녀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디찬 바람이 불던 몇 년 전 어느 겨울날, 그날도 순이는 아들 내외에 집 부엌 한편에 쪼부려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막 마친 그녀의 허리는 옥신거렸고 차가운 물에 담갔던 손끝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마침 며느리 미진이 친구를 만나러 나간 덕에 집안은 숨막힐 듯이 조용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순이가 무심코 인터뷰를 향해 물었습니다. 순이 하나다. 내 오라비 인터뷰로 들려온 수십 년 만에 듣는 갈라진 목소리에 순이의 심장이 콩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죠. 태수의 아버지와 결혼하고 연금코 살아온 친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병색이 완연한 낯설고 많이 늙어버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탐스럽던 검은 머리는 하얗게 세어버렸고 한때 산처럼 듬직했던 몸은 항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어린 시절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던 오빠의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오, 오빠 투니의 입에서 눈물과 함께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순이야. 오빠다 정말 오랜만이구나. 오빠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황급히 오빠의 항상한 손을 잡아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빠는 좁고 어수선한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이야, 네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구나.
오빠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차라도 한 잔 들을게요. 순이가 눈물을 훔치며 부엌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아니다. 순이야. 그냥 여기 앉아라.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오빠가 순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순이는 오빠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오빠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낡아 빠진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부모님께서 남기신 것이다. 너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어. 오빠가 서류 봉투를 순이에게 건넸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졌습니다. 부부님이요. 저와는 인연을 끊겠다고 하셨잖아요. 자식으로 생각지도 않으셨는데, 아니다. 순이야, 그게 아니었어. 오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널 잊으신 적이 없었어.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유언장과 복잡한 등기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를 따로 부르셔서 신신당부를 하셨다. 오빠가 천천히 아주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독한 세상 풍파에 우리 딸 순이가 너무나도 지쳐서 기대고 타나 없이 정말 쓸 곳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되면 이걸 전해주라고 말이다. 순이가 유언장을 펼쳐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낯익지만 흐릿해진 아버지의 힘찬 필체와 어머니의 단한 글씨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죠. 이곳 강남의 펜트하우스, 이 집을 내 명의로 남기셨다. 지금 시세를 보니 200억 정도 되더구나. 네, 200억이요. 순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평생을 얼마나 후회하며 사셨는지 너는 모르지. 가난한 남자에게 시집가겠다는 너를 믿어주지 못하고 끝까지 반대했던 걸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가슴을 치며 후회하셨어. 오빠가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없는 자식 취급하셨잖아요. 끝까지 외면하셨잖아요. 순이가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그건 부모님의 맞은 자존심이자 어리석은 고집이었을 뿐이야. 뒤로는 항상 사람을 시켜서 내 소식을 듣고 계셨다.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전부 다 알고 계셨어. 오빠의 목소리도 눈물로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 특히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내 이름만 부르셨다. 우리 막내딸 순이 밥은 잘 먹고 다니까 어디 아픈 데는 없을까 하시면서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습니다. 순이는 부모님의 진심이 담긴 유언장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거기에는 딸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평생을 버림받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 마음 이제라도 네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오빠가 순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 않아, 순이야. 오빠. 순이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병원에서 길어야 몇 달이라고 하다구나.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빠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이젠 더 이상 아들 며느리집 구석방에서 눈칫밥 먹지 말고 이 집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 부모님께서도 그걸 간절히 바라셨을게. 나 우리 막내딸이 세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기를 말이다. 수십 년 만에 알게 된 부모님의 진심과 시행부선고를 받은 오빠의 모습에 순이의 가슴은
미워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버림받았다 여기며 살아온 세월이 실은 거대한 사랑과 후회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아프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가 폭풍처럼 다녀간 그날 오후, 순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마주한 부모님의 진심과 오빠의 시행부성고는 그녀의 세상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죠. 그녀는 손에 준 날 서류 봉투와 펜트하우스의 열쇠를 번갈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인지 아니면 길고 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결심을 굳힌 순이는 조용히 겉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순이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낯설게 느껴졌죠. 마침내 택시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웅장한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신분 확인을 마치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건네받아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최상층에 도착해 묵직한 현관문을 열자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고 거대한 공간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상에 순이의 입에서 저절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였고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벽과 눈부신 샹들리에 보기만 해도 수억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고급 가구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로 내 것이라고 순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혼자 말을 하며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구름처럼 푹신한 소파에 조심스럽게 주저앉아 품 안에서 부모님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순이야. 부디 이곳에서만큼은 세상의 모든 실험을 내려놓고 네가 진정으로 편안하게 쉴 수 있기를 바란다. 결국 순이는 그 구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저를 사랑하고 계셨는지 정말 몰랐어요. 순이는 유언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서러움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몇 시간을 그렇게 울며 앉아있던 순이는 문득 텅 빈 집에서 저녁을 기다리고 있을 아들 텐스와 며느리 이미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내가 이런 호사를 누르면 뭘 하나. 우리 텐스는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데. 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맞벌이하는 불쌍한 내 아들 내외가 나라도 없으면 밥은 누가 챙겨주고 살림은 누가 돌봐 주겠어. 그 순간 순이의 머릿속에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이 엄청난 재산을 우리 텐스에게 물려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순이는 마치 큰 깨달음이라도 얻은 사람처럼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들 내외와 손주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그녀가 평생을 꿈꿔왔던 완벽한 가족의 그림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내 현실적인 생각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지금 이걸 주면 우리 텐스가 이 소중함을 알 리가 없어. 미진이와 함께 흥청망청 써버릴 게 뻔해. 순이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자. 언젠가 우리 아들이 철이 들어서 이 못난 어미를 진정한 어머니 인정해주고 마음으로 존경하게 되는 날, 바로 그날 이 모든 것을 깜짝 선물로 물려주는 거야. 그 생각에 순이의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지고 든든해졌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셈이니까요. 그래, 그때까지는 내가 조금 더 참고 견디면 되는 거야. 굳은 결심을 한 순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아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미지는 소파에 누워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죠.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녁밥 차릴 시간 다 됐는데 미진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관심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다. 순이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순이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열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펜트하우스라는 거대한 비밀을 혼자장 간직한 사람의 미소였죠.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태수도 언젠가는 변할 거야. 그럼 그때 이 어미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안겨주마. 순이가 설레는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자신의 춥고 차가운 방에 누워 오랜만에 행복한 상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끌어안는 모습면을 이가 존경과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게 내가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내 마지막 마당이야. 이 정도면 나도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것은 순이가 스스로 선택한 가장 어리석고도 슬픈 희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존엄을 뒤로 한 채 아들의 변화만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죠.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도 태수와 미진의 태도는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순이의 희생을 더욱 당연하게 여기며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함부로 부려먹었습니다. 순이는 밤마다 낡은 통장에 찍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의 유산을 확인하며 복잡한 심정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앞에 초라하고 비참한 현실과 아무도 모르는 그녀의 엄청난 부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녀는 아들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녀가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버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태롭게 붙들고 있던 그 끈이 마침내 끊어지게 된 것은 바로 며칠 전 추석 전여였습니다. 친정 식구 30명분의 명절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는 면을 위해 폭탄 선언은 순이가 수년간 붙들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죠. 길고 긴 과거의 시간이 멈추고 순이의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쪽에 태수와 미즈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본 어머니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소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에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어요. 어머님, 여기가 대체 미진이 잔뜩 주눅이 든 목소리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안거라 할 이야기가 있지 않니? 순이가 먼저 안으로 들어서 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죠. 거실로 들어선 태수와 미진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팔로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통유리창과 작지에서나 볼 법한 최고급 가구들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엄마, 여기 뭐야, 엄마, 어떻게 이런 곳에 있는 거야? 태수가 잔뜩 흥분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이는 거대한 소파 가장 깊숙한 곳에 여왕처럼 앉으며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이다.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집이라고요. 어머니미라고요. 미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에 가깝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 부모님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내 집이야. 순이가 수정처럼 맑은 차잔에 향긋한 차를 따르며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태수와 미즈는
서로를 마주보며 눈을 깜빡했습니다. 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물려주셨다고요? 이렇게 부자셨어요? 아니, 왜 한 번도 찾아뵙지 않은 거예요? 태수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건 알 없고 몇 년 전에 내 외삼촌이 직접 찾아와서 전해주더구나. 순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미진이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펜트하우스 내부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럼 이 집 시세가 대충 얼마나 해요? 미진이 언제 그랬냐는 듯 코소리가 잔뜩 섞인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진이 이것 봐봐 200억이야. 태수가 핸드폰을 미진이에게 보여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200억 아들 부부의 얼굴은 경악과 탐욕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미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이곳저곳을 직접 만져보고 둘러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머님, 그럼 저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혼자서 이렇게 엄청난 부자셨던 거예요. 진작 말씀하시지. 미진이 살랑거리며 순이의 옆에 바삭 닫아 앉았습니다. 태수는 다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나 미안함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200억이라는 숫자만이 거대하게 맴돌고 있었죠. 엄마, 그럼 추석 때는 왜 갑자기 집을 나가신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태숙 능숙하게 걱정하는 척 연기를 하며 물었습니다. 추석 명절 30인분 음식을 혼자서 준비하라고 말하고 미진이 친정집으로 가는 너네 모습 보면서 기가 차다구나. 순이가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 그럼 안 가고 저희가 도와드렸죠. 미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니, 너희는 나를 너희 집에서 부려먹는 식모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구나. 순이의 얼음장 같은 말에 태수와 미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맞벌이라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좀 무뚝뚝하게 굳었던 것 뿐이에요. 오해세요. 태수가 진담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매일 어머님 업고 다닐게요. 네, 미진이 순이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순이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위해 눈동자 속에는 지난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에서 200억 원을 손에 넣으려는 계산적인 탐욕의 뒷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어머님, 이제 그만 저희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네, 미진이 기대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지? 순이가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네, 아니, 그야 가족은 다 함께 살아야죠. 저희가 앞으로 잘 모실게요. 제발요. 엄마 태수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순이는 찻잔을 들어 향긋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순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마.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순이가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태수와 미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200억 상속이라는 황금빛 단어만이 어지럽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펜트하우스에서 돌아오는 내내 태수와 미진이는 차 안에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은 오직 20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만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의 그에 비해
낡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억누려 있던 흥분과 탐욕이 화산처럼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엄마가, 그 꼬장꼬장한 우리 엄마가 200억짜리 펜트하우스 주인이었다니. 펠수가 넥타이를 풀어던지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멍해 있었어요. 여보, 200억이래.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니지. 우리 이제 재벌되는 거야. 미즈는 하이힐을 신은 채 방 안을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마치 자신이 이미 펜트하우스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거만하게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죠. 그래, 그럼 법적으로 우리가 유일한 상속자니까 그 200억은 전부 다 우리 건에 텔수가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당연하지. 아, 정말 이 지긋지긋하고 초라한 아파트는 이제 안녕이야. 우리도 이제 강남 부자들처럼 똥떡거리면서 살 거라고. 미진이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오페라 배우처럼 외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어머니 순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돈 200억 원의 황홀한 가치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생활은 18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미 200억을 상속받은 사람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죠. 미즈는 곧장 백화점 명품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이 신상 가방 얼마예요? 미즈 이전에는 감히 들어와 볼 생각도 못했던 매장에서 거만한 태도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고객님 500만 원입니다. 그럼 이걸 걸 주세요. 포장 예쁘게 해주시고요. 미즈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물론 할부였지만 그녀 태도는 현금으로 몇억 원을 쓰는 사람보다도 당당했죠. 태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최고군 맞춤 양복점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원단으로 양복 한 벌 쫙 빼주세요. 태누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 원단으로 맞추시면 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요. 괜찮다. 마다오. 곧 저희 집안에 아주 큰 재산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이 정도는 검값이죠. 허허. 태누가 배를 내밀 의수됐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마치 로드에 당첨된 사람처럼 돈을 흥청망청 써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새로 새 명품 가방을 소파 옆에 고이 모셔둔 미진이 태누를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좀 답답하지 않아? 뭐가 나 지금 완전 행복한데. 태누가 TV를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 말은 우리도 이제 곧 200억 상속자인데 그 신분에 걸맞게 좀 더 스케일 크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지. 미진이 태누의 옆 찰싹부터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아직 돈을 주신 건 아니잖아. 태누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바보같이 그걸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어차피 곧 버릴 거잖아. 이거 담보로 대출 꽉 채워서 받아서 사업이라도 시원하게 시작하자고. 미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업, 무슨 사업을? 태누가 놀라면 물었습니다. 요즘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돈 번 사람들 많잖아. 우리도 그렇게 돈 좀 굴려보자. 고 미진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위험하잖아. 잘못해서 투자금 다 날리고 망하면 어떻게? 태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진이 코 숨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망하면 어때? 그때는 펜트하우스로 달려가서 어머님 붙잡고 울면 되지. 설마 하나뿐인 귀한 아들이 빈너 위에 올라앉아 길거리에 나와 함께 생긴 걸 우리 어머님이 보고만 계시겠어. 절대 아니지. 미진이 그 말에 태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있던 마지막 불안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당연하지.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자식 사랑이 지극한 분인데 당신은 당신 엄마도 몰라. 미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태누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로 대출 가능한 금액 최대한으로 받고 싶습니다. 대출금의 용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투자 자금으로 쓰려고 합니다. 태누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손에 쥔 태누는 온라인 투자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원금 보장월 100%, 고수익률 달성 주부 대학생도 가능한 기적의 재택은 온갖 화려하고 자극적인 광고 문구가 그의 눈을 현오겠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기꾼들이 파놓은 달콤한 함정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래, 바로 이거야. 이걸로 1년 안에 배극을 만드는 거야. 태누는 흥분하며 대출받은 3억 원 전액을 추천받은 정체불명의 주식 종목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투자업체는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가 투자했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은행에서 날아온 대출금 상환 독촉장을 받아든 태수가 머리를 감싸주며 절기했습니다. 투자금은 물론 담보로 잡혔던 아파트까지 모두 이를 절제 설명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사업하자고 바람만 안 넣었어도. 미진이 태수의 뺨을 때리며 악을 쓰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 정말 어떡하지? 태수가 넣힌 악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미진이 갑자기 눈물을 뚝 그치고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당장 어머님께 가자. 어머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그래, 맞아. 엄마한테 가야 해. 태수도 번택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구세주를 만나러 가는 사람들처럼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다시 펜트하우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이 가는 목적은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짓을 해결해 달라는 뻔뻔하고도 절박한 요구를 위해서였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묵직한 현관문 앞에서 순이는 아들 레웨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굴던 두 사람은 지금 초라하기 그지없는 몰골로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어머니, 저희가 사기를 당했어요. 3억 전부 다 날렸다고요. 집까지 넘어갈 판이에요. 차수가 땅바닥에 머리를 지우며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철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어머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된단 말이에요. 제발요. 미진 역시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순이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순이는 그저 팔짱을 긴 채에 싸늘한 시선으로 두 사람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동정이나 걱정이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한마디 있습니다. 그 말에 미진이 발끈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라니요, 당장 저희 빚부터 해결해 주세요. 솔직히 어머님이 갑자기 부자라고 나타나지만 않으셨어도 저희가 무리해서 투자 같은 거 할 생각도 안 했다고요. 진이 모든 것을 순이의 탓으로 돌리며 따지듯 말해내. 내가 언제 너희에게 투자를 하라고 돈을 쥐어주기라도 했더니 순이가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부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엄마를 믿고 투자한 거잖아요. 택수가 기다렸다는 듯
억지를 부렸습니다. 순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모든 희망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 이의 눈에 흐르는 것은 잘못에 대한 후회의 윤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재산을 이용해 눈앞의 위기를 무면하려는 계산적인 탐욕의 눈물일 뿐이었죠. 나가라 순이가 지친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택수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을 더럽히지 말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했다. 순이가 현관문을 텃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해가는 것 보고만 있어요. 정말 혈육애정을 이렇게 버리실 거예요. 미진이 마지막 발악처럼 매달렸습니다. 혈류 순이가 기가 막힌다는 듯 스누 숨을 지었습니다. 너희가 지난 수년간 나를 너희 집 식모로 부려먹는 동안 단 한순간이라도 나를 현륵이라 생각한 적이 있었니? 그 한마디에 텔수와 미즈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비를 부르기 전에 내 놈들 발로 걸어나 가거라. 순이가 인터분의 손을 가져가자 두 사람은 마지막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순이를 원망과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며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났습니다. 황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힌 후 순이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빠가 전해주었던 부모님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유언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 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글씨로 적힌 출신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내 딸 순이가 이 유산이 부디 네가 세상에 단단히 발득 설 수 있는 반석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력이 된다면 과거의 너처럼 길을 잃고 아파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가 등불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순이는 그제야 부모님께서 남긴 막대한 유산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것은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돈이 아니지. 순이가 유언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순이는 강남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저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순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단이라 하시면 어떤 목적을 가진 재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호사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름은 반석과 등불 재단으로 하고 싶어요. 저처럼 가정 안에서 곧 받고 소외당하는 중년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이십니다. 그런데 재단 사무실은 어디에 일단은 저희 집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순이의 말에 변호사가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시다. 펜트하우스는 보안이 워낙 철저하여 외부인의 잦은 방문이 어렵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변호사의 현실적인 지적에 순이가 고개를 끄겠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전문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사적인 공간과 재단의 공적인 공간은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의뢰인분의 사사계를 보호하고 또 재단은 독립적인 공간에서 더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죠. 괜찮으시다면 재단 설립에 적합한 아담하고 접근성 좋은 독립 건물을 알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재단의 이름으로 건물을 매입하면 재단의 자산도 늘어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안정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순이는 변호사 합리적인 제안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이 맞네요. 제가 너무 짧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이 펜트하우스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순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이자 제 자신을 위한 안식처로 남겨둘 생각입니다. 다만 순이가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죽 후에 제 아들 강태수가 이 집을 상속받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겠습니까?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물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를 반석과 등불재단에 증여하시되 회장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이 집에 영구히 거주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건을 단응 부담 부주며 계약을 처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집의 소유권은 재단으로 넘어가므로 더 이상 회장님의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들님께서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이 집 자체를 가져갈 수는 없게 됩니다. 순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당장 진행해 주십시오. 한 달 후 서울의 한적하고 기품 있는 동네 반석과 등불 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린 3층짜리 아담한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재단 1층에는 따뜻한 카페와 휴게실이 2층과 3층에는 전문 상담실과 강의실 마련되었죠. 그리고 전문 상담 인력도 고용했습니다. 그곳에 재단의 첫 번째 지원자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여성지원센터 맞죠? 찬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저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여성이 말을 잠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전부 다 해보세요. 이곳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니까요. 그 시각 순이의 펜트하우스는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재단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그녀 안식처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상처받은 영혼들의 등불이 되어주는 재단의 심장이자 순씨 자신을 위한 견고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의 펜트하우스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자려나간 채 쫓겨난 텐스와 미진의 삶은 그날부로 곤두각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의 독촉은 쉴 새 없이 이어졌고 결국 두 사람이 살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 헛값에 팔려나갔습니다. 한때 200억 상속인의 꿈에 부풀었던 그들은 보증금 몇십만 원짜리 곰팡내 나는 지하당 칸방에 몸을 누이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젠장,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다 그 늙은이 때문이야. 택수가 늙눅한 입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며칠째 쉬지도 못해 꽤 제재한 그의 모습은 예전에 번듯했던 대기업 사원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시끄러워 다 당신 같은 무능한 놈만 믿은 내 잘못이지. 누굴 탓에 미진 역시 새로 산 명품 가방들을 중고 장터에 헛값으로 팔아치운 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그런 어느 날 택수가 번뜩이는 눈으로 미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어. 아직 끝이 아니야. 무슨 당신 엄마가 우릴 거들 떠보지도 않는데 엄마가 우릴 버려도 법은 내 편이야. 내가 엄마의 유일한 아들이잖아. 엄마가 돌아가시면 법적으로 아들인 내가 받을 최소한 애모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 펜트하우스 정도는 아니더라도 수십법은 우리 차지가 될 수 있단 말이야. 텔수의 말에 미진의 죽어있던 눈에도 희미한 탐욕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순이는 자신이 세운 반나치 과 등불 재단 사무실에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단은 입소문을 타고 가정 내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중증 여성들이 마지막 희망을 안고 찾아오는 공간이 되었죠. 대표님, 지난번에 상담받으셨던 분인데 용기를 내서 이혼 소송을 시작하셨대요. 회장님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됐다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셨어요. 젊은 직원의 보고에 순이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 내외의 집 구석방에서 눈칫밥을 먹던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여성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삶을 이룩겨 세워주는 든든한 버팀목 존경받는 이사장이 되어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서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하 단간방으로 등기 우편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순이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텍토와 미즈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는 심정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들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리는 사형성 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상기명시된 부동산 강남구 소재 펜트하우스은 김순희 회장님께서 이미 재단법인 반석과 등불의 부담부 중여 형태로 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은 김순희의 개인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향후 유리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고지하는 바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택수의 손에서 편지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펜트하우스가 이미 재단 소유로 넘어갔다는 것, 법적으로 자신들이 받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는 뜻이었죠. 없다고 한 푼도 없다고 그 많은 재산을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준다고 미진이 믿을 수 없다는 뜻 절교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의야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무슨 꼴이냐고. 미진이 이상을 잃고 택수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거나 내가 뭘 어째다고 당신이 아말로 나만 안 고셨어도 택수 역시 미진이 뺨을 때리며 악을 썼습니다. 한때 200억 유산을 꿈꾸던 부부는 이제 서로를 저저하고 밝히는 짐승처럼 공방 내 나는 어두운 지하방에서 처참하게 뒤엉켜 싸울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의 오만과 착각이 불러온 파멸의 끝이었습니다. 그 시각 순이는 자신의 고요한 펜트하우스에서 향긋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재단에서 도움을 받은 한 여성이 설탕 솜씨로 써내려간 감사편지가 들려 있었죠. 순이는 더 이상 밤마다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타인의 삶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주는 일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것은 200억 원이라는 돈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고 타인의 삶을 지쳐줄 수 있는 등불이 될 기회였음을 그녀는 이제야 온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희생양이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비로소 찬란하게 빛나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